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아무래도 다 마무리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 이어지는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교가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후에 학부모님들 엄청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사실 안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시험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학원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어쨌건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우리가 한 번씩 다 시험이 있었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에 대한 정리로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구독자분들 만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광고처럼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대치동 내에서도 좀 굉장히 실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고 이번 시험을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으며 100점이 나온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혹시 시험을 못 본 학부모님들은 이제 복습을 해야 할까 또는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될까 망설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좀 지표를 잡아 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이제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무한정 못 끌고 가는 게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다 직접적으로 자료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무한정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된 자료처럼 사실 조금 유의미한 자료들을 몇 개 준비해 놨는데 그 자료들도 나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고 꼭 같이 공부하는 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말 시험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저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냐면 일단 70점대가 한 2% 정도 됐고요. 한 80점대가 7% 됐고 100점이 한 25%,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100점이 나왔고요. 90점대가 한 68%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학원별로 다 요런 질감의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 수학은요. 90점부터 A등급이 이제 결정되죠. 일반적으로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90점을 넘냐 안 넘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척도다라고 여러 어머님들께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중학교 수학의 경우는 무엇을 도대체 어떤 문제를 찍는다, 기출이 이게 될 거를 예상한다가 의미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나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쭉 시작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어떤 순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내신 대비를 시켰냐면요. 제일 먼저 오프닝 테스트를 봤어요. 오프닝 테스트는 우리 모두 좀 자료 신청하신 분들은 받았죠.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지와 영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저희 학원은 이제 선행학원이니까 오프닝 테스트를 24개를 봤고요. 그리고서 최다 빈출 문제를 풀렸습니다. 최다 빈출 문제를 60문제를 풀렸고요. 중학교 2학년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다 오답은 23문제를 풀렸고 요 순서대로 풀렸습니다. 최다 빈출, 최다 오답,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를 바로 풀었어요. 고난도 문제는 145문제, 그리고 좋은 기출이라고 해서 제가 해마다 이제 사실은 한 100개교 정도의 학교를 모니터링하면서 시험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출을 쭉 모아왔는데 그 기출들이 한 210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원장을 꽤 오래 했잖아요. 강사 생활은 더 오래 됐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모으다 보면 1년에 사실은 20문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유형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모은 문제가 좋은 기출이 한 210문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 업 문제라고 해서 요 중에서도 걸러내기 좋은 문제가 한 64문제 돼서 요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주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매번 모의고사를 받거든요. 아이들이 학원에 등원하면 저희 수업을 5시부터 10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수업을 매번 우리 아이들이. 그럼 2시간에 걸쳐서는
사실 45분 잘라서 봤는데 요 45분 두 번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원해서 주 2회씩 모의고사를 4번씩 봐서 전체 16회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의 문제가 336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평균을 내는 것보다 요걸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잘 소화해서 끝까지 다 푼 친구가 전체적으로 한 862문제를 풀었고요. 최소로 소화한 친구가 658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최소 한 650문제 이상은 풀고서 이번 시험을 대비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렸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최소 문제가 650문제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의고사만 이미 336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336문제는 다 풀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서 추가적으로 푼 문제를 포함하면 최다 862, 최소 658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풀었죠. 네, 맞습니다. 많이 풀었어요. 제가 우리 내신 대비와 선행을 항상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선행학원이지만 내신도 이제 한 달을 봐주는데, 그 내신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리지만 선행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선행과 내신을 분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내신이라는 거는 시험이죠. 근데 수학에서도 사실 외워서 풀어야 될 게 존재해요. 그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는 차관점이 지나치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 조건을 해석해서 풀 수 없는 경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 외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이 자체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신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문제를 봤는데 풀어나갈 힘이 없어요.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내신이. 반면에 선행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라 문제를 많이 풀었다, 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이제 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선행을 할 때는 왜 문제를 외우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문제를 외우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중등의 내신과 고등의 내신이 또 다릅니다. 중등의 내신은요, 안 틀리는 시험이에요. 100점부터 얼마나 많이 깎이느냐에 따라서 전교등수도 같이 깎여 나가는 시험이라면, 고등의 내신은 맞춰 나가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별로 아주 어렵게 내는 학교의 경우는요, 보통 수학 시험에서 70점대 중후반을 받으면 전교 1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0점대 받으면 안정권이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 맞아서 전교 1등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등급의 구간 설정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쨌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동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등급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가 무너지면 2등급과 1등급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 다 1등급을 받느냐? 아니에요. 1등급이 다 사라지고 올 2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낼 때 정확하게 선별이 되게 내야겠죠. 그러니까 난이도 변별로 들어가면 실제 우리 아이들이 풀지 못하게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과정은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 빨리 푸는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근데 내신 대비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답입니다. 오답.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푼 문제는 1000문제가 넘어요. 왜 1000문제가 넘느냐? 제가 아까 제일 많이 푼 친구가 862개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이 몇 차에 걸쳐서 오답을 했냐면요, 3차 시에 걸쳐서 오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고 틀리면 제가 오답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오답을 만들어줘요. 그럼 개인 오답 풀어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개인 오답만 다 모아서 오답에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오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90점대 아이들은 실수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시험의 포인트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오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제가 우리 그 앞에 영상에서도 앞에 영상이죠. 기말고사 시험 관련돼서 강조해 드렸을 때 시험을 얼마 앞두고서는 새로운 문제를 풀지 말고 모의고사 위주로 풀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중학교 시험은 나오는 게 나온다. 미리 말씀드렸죠. 두 번째,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게 되면 시간 안배가 자연히 생겨요. 푸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유가 뭐냐?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문항의 배치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자연히 외우듯 풀게 되면서 시간이 줄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선행과 내신은 분리하셔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 100점 맞은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100점 맞은 친구들은요. 평균적으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OMR 마킹까지를 다 끝냅니다. 한 문제 정도 남길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OMR 마킹까지 마무리한 친구들이 아주 편하게 100점을 받았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앞으로 준비할 때도 요 관점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게끔. 그러니까 OMR 마킹 시간을 보통 2분, 3분 정도 잡으면 27분에서 30분 사이에 문제 다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남았어도 어떻게? 나머지 기간 동안 15분 정도 동안 또는 10분 사이에 그 문 집중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100점 맞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시간을 줄이는 건 뭐다? 모의고사밖에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중학교 때도 반복적으로 풀리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내신 대비 때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 온전히 집중해서 그 시간 내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쭉 숫자 불러드릴 때 좀 의아하셨던 게 이럴 수 있어요. 최다 빈출의 수가 최다 오답보다 적습니다. 최다 빈출이 60이고요. 최다 오답 고난도라는 건 어려운 건데 이거 합치면 168문제거든요. 왜 최다 빈출을 적게 냈느냐? 어차피 모의고사 하면서 최다 빈출은 다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잘한 친구들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게 정해지는데 혹시 이번 시험에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또 우리 아이 친구들 보기에 망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망쳤다는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학교별로 난이도의 편차도 있고 시험 어떤 그 아이들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학생 수준의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몇 점대가 못 본 시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이 시험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끝났어요. 복습을 해야 될까? 예습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건 우리 지금 잘 못 본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습이라는 건 야, 우리 이거 시험 끝났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무조건 시험 잘 보자.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뭐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습을 하세요. 예습을. 자, 복습 관련돼서 한번 쭉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심화 문제에서 오답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못하는 점수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은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그 활용 문제에서 틀려서 점수가 안 나왔거나 1차 함수에서 심화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거나 이 두 개의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중3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00점이나 90점대의 돌파가 힘들었겠죠. 이거는요, 복습 갖고 되지 않습니다. 복습으로 심화 문제를 푼다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너무 두루뭉실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건데, 제가 항상 우리 입태 볼 때도 스텝 B를 기준으로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센만 보더라도 스텝 C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 스텝 C는 어떻다? 어렵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가끔 이제 해드렸는데, 제가 출판사에서 책을 쓰잖아요. 어떤 문제를 제가 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우리 대치동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쁘게 아주 좋게 변형하고 가다듬어서 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문제집에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출제하고 나서 그 문제가 여기저기 계속 실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집에 어느 시점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실제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문제집에 심어줄 때도 천재교육에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집에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점점점 떨어져 내려오더니 지금 어디가 있느냐? 우리 세네 스텝 B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뭐 10년, 15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어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쉬운 문제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요, 노출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봤다는 거죠. 자주 봤으니까 익숙해요. 그래서 외웠든지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네 스텝 C도 어렵고 그 문제의 수준이 아이들에게 체감적으로 쉬운지 어려운지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텝 C를 100% 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책을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맞춰야죠. 어떻게 맞추게 돼요? 외워서 맞추게 되죠. 근데 이건 언제 하는 거다? 선행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신이 끝난 상황에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공부하는 방향에 부합하느냐? 전혀 또 부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습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요것과 관련돼서 복습을 하는 것보다 예습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요번에 범위에 포함된 방정식과 함수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의 문제는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선행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결국에 해결해 내요. 복습을 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선행을 진화시키시는 게 심화 문제에서 오답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심화 문제 아니라 그냥 기본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 합답형을 제외하고요. 문제를 보면 합답형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뭐 다음 중에 뭐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푸는 문제에서 3문제 이상의 오답이 나왔다. 아주 어려운 문제 말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서술형에 위치하거나 배점을 보면 알죠. 그 튀는 점수들이 있어요. 그 점수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보통 2점, 3점, 4점이란 뭐 그런 문제는 6점짜리로 구성되는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4점을 이제 보통 점수로 주고 3점을 쉬운 점수로 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점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문항수의 개수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뭐 몇 점 밑은 복습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시험지를 보셨을 때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외한 기본 문제의 형태에서 3개 이상의 오답이다. 그러니까 3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2개까지는 봐주자고요. 계산 실수할 수 있지. 뭘 제외하고요? 합답형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제외하고 2문제 오답 용서해요. 3문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습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 복습을 우리 아이가 이게 점수가 안 되니까 한 학기를 통으로 복습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효율적인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형서를 갖고 오세요. 이 유형서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면서 한번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푼 문제 중에 한 번이라도 오답이 있는 경우를 다시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답만. 스텝 B까지는 완벽하게. 이때는 외우게끔까지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점을 다시 맞겠다. 스텝 B까지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답만 반복해서 푸시는데 이 기간이 2주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방학은 방학으로 쓰셔야 돼요. 복습한다고 중3에서 우리가 중2 때 잘 못됐는데 중3에서 좋은 성적 나오지 않아요. 중3 시험을 망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지금 내가 복습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 점수가 아직 유형 작업이 덜 끝났다면 어디까지 완벽하게 하라? 스텝 B까지. 100% 다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풀어라. 단 언제까지? 2주 내. 이렇게 시간 안배를 짜시는 거예요. 복습은 무한정한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학기에 배우는 내용과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중학교는.
중학교 1학기는요, 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학교 2학기는요, 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지금 수를 복습한다고 도형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겠죠. 성적이 이번 시험에 안 나온 학부모님들은 2학기를 가급적이면 미리 대비하십시오. 3학년 제외하고요. 2학년만 해당 사항이 되겠죠. 1학년도 조금 미리 대비하는 거 좋아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이번 학기에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알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1학년의 관점에서는 요번에 적게 보는 한두 번의 시험에서 성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학적 자존감을 획득해야 돼요. 나 수학 잘해. 누구보다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선행, 미리 나가고 계획과 상관없이 추가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반드시 유형설을 한번 미리 풀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스텝 C까지 풀게 하지 마시고 스텝 B를 쭉 풀어나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2학기는 굉장히 도형에서 심화라인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들은 예외 없이 유형설을 풀도록 하세요. 푸는데 스텝 C 빼고 스텝 B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가게 하시면 우리 2학기에 내신 볼 때 편하게 갑니다. 3학년은요, 3학년 2학기 문제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를 한 번도 안 한 친구는 이번 여름방학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한 친구들은 3학년 2학기를 불어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죠. 선행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채우는 학기예요. 영어든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3학년은 준비 안 된 부분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승부수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3학년인데 내가 요번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점수가 잘 안 나왔어. 80점대 밑이야, 70점대야. 그러면 다시 풀어보세요. 새로운 책을 사서. 근데 어디서부터 푸느냐면 2차 방정식부터 푸시면 됩니다. 앞에 인수분해나 무리수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부터는 꼼꼼하게 다시 풀어라. 요거 생각하고 계시고 선행을 쭉 나가시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학년, 1학년과 관련돼서 스텝 B까지만 제가 풀라고 했는데 오답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또 하나의 팁인데 1학년 2학기의 경우는 스텝 B까지 풀고 매번 오답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1학년 2학기의 도형은 대부분 정의, 측량, 측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정의도 확실하게 있고 측량, 측정, 즉 넓이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꼭지점 개수 구하는 거, 위치 관계 구하는 거 그거 다 완벽하게 매다놓은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근데 2학년 2학기의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스텝 B를 그냥 쭉 풀어나가세요. 틀린 부분은 그 대신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확률 경우의 수를 자르고 그 앞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오답을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학기의 도형은 앞뒤가 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가면 앞에 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 단원 오답을 하지 마시고 쭉 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오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한 번 풀 때 아주 정확하게 잘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만큼 사실은 공부의 분량을 속이기 쉬운 과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공부하는데 우리가 보통 몇 시간 공부했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막 앉아서 풉니다. 얼마나 시간 잘 가요? 한 15문제 풀면 1시간 뚝딱 가거든요. 근데 푸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자기가 아는 문제만 풀어요. 그거는 뭐냐면 계산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어떻게?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분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그래서 채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맞춘 문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모르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하게끔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한 문제 갖고 1시간 고민해도 돼요. 중학교 때는 그런 거예요. 한 문제 갖고 2시간 고민해도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으면서 구멍난 부분을 메꾸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우리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가 붙은 영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 입태에 대해서 좀 약간 유감 섞인 느낌도 얘기할 거고, 이제 뭐 원장들은 입태를 어떤 느낌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게 만나 주실 거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ou again.